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플로큘레이션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중에 이제 콜로이드 입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로이드 입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 사람도 있겠지만 이 콜로이드 입자는 분자나 이온보다는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0.1에서 1 마이크로미터의 미사 입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여과나 단순 침전으로는 이제 분리가 어렵죠. 뭐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이즈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콜로이드 입자는 사이즈가 이제 작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전기적인 하전을 띠어요. 그래서 여기 뭐 일렉트릭 차지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콜로이드 입자는 이제 플러스 차지를 띠기도 하고요. 또 어떤 콜로이드 입자는 이제 마이너스 차지를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콜로이드 입자는 이제 용액 내에 반대의 전하를 띤 전해질 이온과 같이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콜로이드 입자가 전기적 하전을 띈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콜로이드 입자는 이제 작기 때문에 굉장히 표면 에너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온들이 어떤 표면에 이제 어떤 이온들이 흡착을 하면서 이제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러한 표면 전위의 크기는 결국 이런 콜로이드 입자의 안정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용액 내에 콜로이드 입자가 분산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콜로이드 입자들이 서로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콜로이드 입자들은 서로 같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서로 잘 어, 끌어당기지 못하고 서로 밀쳐내는 그러한 힘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용액 내에서 이렇게 작은 입자로 어, 단독적으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잘 분산이 되고 잘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표면 전이의 크기가 크지 않다면은 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작아지게 되면 또 이런 정전기적 반발력뿐만 아니라 반대로 말해서 인력이 작용하면서 이 뭉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뭉쳐졌다고 쳤을 때 계속 이게 이제 그 또 땄다는 게 또 이렇게 뭐죠? 이렇게 하나의 그 촉진제가 돼서 뭉쳐지게 되면 결국은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 이런 커지게 된 입자들은 중력에서 이제 이렇게 뭐죠? 밑으로 숨전이 이제 분리가 가라앉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은 결국 이제 콜로이드 입자의 안정성이 이제 결국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안정성 등이 결국은 이제 이런 콜로이드 입자의 응용에 매우 이제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밑에서 보시면 우리가 간단히 이제 콜로이드 입자의 안정성을 이용해서 제품화된 것들을 보면은 이런 밀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아침에 밀크를 먹는데 밀크가 잘 분산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안에 콜로이드 입자들이 막 이렇게 이제 사실은 잘 분산되어 있는 형태인데 아침에 우유를 먹는데 우유가 이렇게 딱 콜로이드 입자만 가라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우유 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잘 이렇게 안정되게 오랫동안 잘 분산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로션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어떤 그 화장품 나노 소재 콜로이드 입자들이 다 있는데 그것들도 여러분들 화장품 2년, 3년, 길게는 5년까지 쓰는데 그 제품의 어떤 그 안정성이 떨어진다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사용하는데 굉장히 이제 꺼려지겠죠. 물론 그 제품이 변형이 되진 않더라도 미관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사용하는데 어 뭐죠? 그 꺼려지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메틱스, 밀크 아니면 페인트도 마찬가지예요. 페인트 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이런 페인트 입자들이 잘 분산이 되어 있어야 고르게 페인트가 되겠죠. 근데 서로 막 뭉쳐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페인트 표면이 균일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페인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콜로이드 입자의 안정성이 필요한 이런 이제 소재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 그 분리공 뭐죠? 지금 저희가 뭐죠? 미생물이나 이런 이제 동물 세포에 들어있는 바이오 프로덕트들을 분리해내서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콜로이드 입자의 안정성이 이제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불리한 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이오 프로덕트가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오 프로덕트가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했을 때 대략 뭐 2에서 20 나노미터 크기다라고 했을 때 세포를 깨고 난 나머지 잔류물들 있잖아요. 잔류물들. 이러한 잔류물들은 이제 물론 큰 것도 있지만 이제 콜로이드 입자의 크기를 갖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잔류물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안정이 돼서 이 바이오 프로덕트가 분리가 안 된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콜로이드 입자의 안정성을 우리가 잘 제어를 해서 불안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또 그런 어, 불안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또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콜로이드 입자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그럼 어떻게 이런 안정화된 콜로이드 입자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그런 이제 원리나 그런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콜로이드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틴들 현상이라고 하는 또 브라운 운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입자의 사이즈가 그 0.1에서 1 마이크로미터, 뭐 조금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콜로이드 입자는 그 정도의 작은 사이즈 크기를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틴들 현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콜로이드 입자의 산란 효과, 빛의 산란 효과에 의해서 빛의 진로를 선명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이제 틴들 현상인데 이거는 이제 콜로이드 입자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현상이고요. 브라운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콜로이드 입자가 이제 용액 내에서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자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제 용매 분자의 충돌에 의해서 뭐죠? 충돌 에너지에서 이제 콜로이드 입자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콜로이드 입자에서 관측될 수 있는 주요한 두 가지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우리가 솔루션, 콜로이드, 그다음에 서스펜전 이 용어에 대해서 좀 구분을 좀 해보겠는데요. 그 아래 그림 보시면 이제 솔루션, 그다음에 이제 콜로이드 솔루션, 이제 서스펜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 구분을 한 차이는 일단 뭐죠? 분산되어 있는 입자의 사이즈 차이로 일단 구분이 가능하고요. 이 트루 솔루션, 다시 말하면 이제 용액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분자나 이온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빛이 잘 통과를 하고요. 그래서 투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입자들은 이제 분자나 이온의 형태이기 때문에 잘 가라앉질 않습니다. 가라앉질 않죠. 이게 잘 녹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필터나 이제 뭐죠? 뭐 반투막 이런 분리막에 있어도 사실 이제 분리가 좀 어렵습니다. 사이즈가 워낙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추출 공정이라든지 뭐 이런 익스트랙션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성분들을 우리가 분리해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RO 멤브레인을 통해서도 물론 이제 솔트나 이런 걸 우리가 또 분리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이제 뭐죠 고압의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는 또 그런 단점도 있고요. 하여튼 자, 그래서 솔루션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런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용액, 소금 용액, 설탕 용액.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게 서스펜전을 먼저 해볼게요. 서스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이제 흙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흙탕물. 흙탕물 어떻게 쓰냐? 흙탕물. 자, 뭐 좀 한글이 좀 하여튼 흙탕물. 뭐냐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5에서 예를 들어서 10 마이크로미터 크기다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물에 뭐 녹아 있는 형태는 아니고 이제 서스펜드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빛이 잘 이제 뭐죠? 가다가 산란이 일어나기보다는 이제 통과를 잘 못하죠. 그래서 뭐 다시 반사가 된다든지 그래서 뭐죠?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불투명하게, 뭐죠? 통과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불투명하게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자 사이즈가 뭐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시적으로도 사실 이제 눈으로 사이즈를 이제 확인도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또 마찬가지로 뭐죠? 침전도 잘 되죠. 왜냐면 이게 뭐 굳이 뭉칠 필요도 없어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제 중력에 의해서 또 침전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입자들이 이제 그 어떤 그 뭐 물에 예를 들어서 분산되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서스펜전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오래 뭐죠? 그 잘 분산돼서 오랫동안 이제 침전되는 것이 아니라 곧 이제 금방 침전이 되는 그런 형태의 분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서스펜전, 그냥 여러분 쉽게 흙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반면에 이제 콜로이드 용액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그 서스펜전이나 이제 솔루션의 입자의 어떤 중간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정의하기로 대략 0.1에서 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인 경우가 되겠는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자 사이즈가 그 이제 빛을 잘 이제 산란하는 특성이 있어요. 빛이 들어와서 이제 그 입자에 충돌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방향으로 이제 빛이 퍼져나가는 그런 산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산란 현상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게 이제 틴달 이펙트라고 해서 이런 이펙트를 우리가 틴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러한 용액이 바로 이제 콜로이드 용액이 되겠고요. 그리고 얘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이렇게 뭐 아주 작거나 크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표면에 하전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안정된 그러한 그 분산 형태, 안정된 이제 분산 용액의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콜로이드 입자 같은 걸 우리가 요 정도 사이즈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이런 이제 분리막을 이용해서 분리도 가능한데요. 뭐그 정도 사이즈 범위가 이제 UF나 뭐 아니면 이제 우리가 RO를 또 이용해서도 당연히 이제 분리가 가능한 그런 정도의 이제 입자 사이즈 크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용어, 솔루션, 콜로이드, 서스펜전, 요 용어들을 한번 이제 구분을 좀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콜로이드 입자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콜로이드 입자들은 표면에 하전을 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AGI 어떤 결정 어떤 입자가 있다 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표면이 뭐죠?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변에 이제 플러스 이온을 가진 어떤 그 반대 하전을 가진 이온들이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요 입자가 이제 플러스 하전을 띠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반대 하전을 가지고 있는 뭐 마이너스 이온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하게 되는, 어쨌든 간에 이제 콜로이드 입자는 이제 하전을 띈다, 전하를 띈다.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틴들 현상이라는 게 이제 아까 그 용액하고 그 뭐죠? 콜로이드 우리가 비교를 했지만은 용액에서는 틴들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빛이 이제 어떤 용액, 예를 들면 설탕 분자가 녹아있는 용액에 빛이 통과를 할 때 입자 사이즈가 워낙 어, 작다 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크기가 이제 옹수럼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장, 파장의 크기보다 워낙 작기 때문에 거의 뭐 방해를 하지 못하고 이제 빛이 통과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탕 용액을 보면 이제 투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콜로이드 입자가 이렇게 잘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빛이 어떻게 됩니까? 통과는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이 뭐죠? 입자에 충돌이 돼서 이게 산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산란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 방향으로 이제 빛이 퍼져나가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란 현상 때문에 우리가 틴들 현상이라고, 물론 사람의 이름을 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틴들 현상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등대, 이 등대에서 이렇게 쭉 뭡니까 그 배에 이제 어떤 그 빛의 신호를 줄 때도 뭐죠? 여기서 이게 빛이 퍼져나갈 때 사실 뭐 빛을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지만은
이제 이 주변에 이제 콜로이드 입자들이 막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빛이 통과하는 그 주변에 콜로이드 입자의 빛이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되면서 산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란 현상이 일어나면서 산란된 빛이 이제 우리가 보는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마치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바로 틴들 현상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영화나 이렇게 보면 이제 숲속에 이렇게 뭐죠? 빛이 이렇게 숲을 뚫고 들어오는 이런 이제 뭐죠? 그림이나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을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숲에도 사실은 이제 뭐죠? 그 아주 많은 그런 콜로이드 입자들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때 이제 그 빛이 진행 방향에 이런 콜로이드 입자가 존재를 하게 된다면 그 빛이 그 콜로이드 입자에서 산란이 됩니다. 산란이 되면 그 산란된 빛이 우리 그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 눈에 이제 그 마치 그 빛이 움직이는 빛이 이제 그 진행하는 경로를 우리가 관측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이제 틴들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 현상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제 하전을 띠는 거죠. 전하를 띈다. 그러니까 틴들 현상, 그다음 브라운 현상은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용액 안에 이제 이렇게 용액에 이제 콜로이드 입자가 있고요. 이게 이제 용매 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용매 분자하고 콜로이드 입자가 이렇게 뭐 물론 크기 차이는 있지만 뭐 아주 뭐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용매 입자들이 이제 뭐죠? 그 아주 랜덤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콜로이드 입자가 그 용매 입자에 의해서 이제 충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콜로이드 입자가 그 충돌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이는 그 방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용매 분자 자체의 움직임이 어떤 이제 thermal motion, 아주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보게 되면은 마치 그 여러분들 뭐 거의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 콜로이드 입자가 움직이는 그런 경로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네. 여러분들 보통 이런 그림은 여러분들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졸다가 이렇게 펜을 쥐고 졸다가 공책을 보면 막 이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막 손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러면서 펜이 막 저절로 그려지는 그런 방향성 없이. 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입자의 움직임이 불규칙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콜로이드 입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다시 말하면 이제 브라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틴들 현상에 대해서 조금 뭐 가시적으로 이제 나타난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틴들 현상이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콜로이드 입자의 이제 라이트 스캐터링 이펙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레이저 빔을 쏴주게 되면은 지금 이제 왼쪽에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실제 레이저 빛이 이게 마치 지나가는 이런 그 뭐죠? 빛의 어떤 경로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콜로이드 입자가 이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소위 이제 요건 용액이죠. 그러니까는 뭐죠? 레이저 빛이 통과하는 그 패스를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산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안에 분산되는 입자가 빛이 통과를 이제 뭐죠? 완전히 다 흡수를 하거나 이제 뭐 반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틴달 현상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어떤 그 틴달 현상 그림이 이제 숲에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의 어떤 그 빛의 어떤 경로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숲속에 떠다니고 있는 작은 입자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난 산란 현상이다. 그래서 저 안에 이제 콜로이드 입자들이 숲속에 많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콜로이드 입자의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서피스 차지, 표면 하전을 띠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서피스 차지. 조금 이제 어려운 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액체 속에 부유하는 콜로이드 입자는 하전을 띠고 있으며 표면의 대전량에 따라 입자의 안정성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표면에 이제 그 어떤 하전을 띤
하전을 띤 그러니까 대전량이 크면 클수록 이제 콜로이드 입자의 안정성이 이제 향상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하전량이 감소를 하면 이제 안정성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콜로이드 입자가 이제 용액력이 분산이 될 때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녹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어요. 녹색으로 표기된 요거. 여러분, 요게 바로 이제 소위 그 콜로이드 입자입니다. 콜로이드 입자고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게 조금 부분이 애매한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콜로이드 입자가 되겠고요. 근데 이 콜로이드 입자가 지금 보니까 그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지금 이 플러스 차지를 띤 이온들이 지금 그 표면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뭐 이온층 아니면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스턴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턴 레이어. 그러니까 이 콜로이드 입자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그 뭐죠? 스턴 레이어. 하나의 뭐 단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이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가티브 차지를 띄었기 때문에 반대 하전을 갖는 플러스 이온들이 이제 그 표면에 강하게 결합이 되는 건 우리가 당연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표면에 뭐죠? 그 결합된 플러스 이온에 의해서 콜로이드 입자의 마이너스 차지가 다 이렇게 상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플러스 이온을 띤 이온들이 이제 몰려들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플러스 이온들은 또 동시에 이제 마이너스 이온과 같이 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제 주변에 플러스 이온들이 많이 관측이 되지만 또 동시에 마이너스 이온도 뭐 플러스 이온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관측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플러스 이온의 개수가 플러스 이온의 개수가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이온의 개수보다 많은 그런 또 층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디퓨즈 레이어다. 그래서 콜로이드 입자가 이제 용액이 분산이 되게 되면 크게 두 개의 층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는 여기 있네요. 스턴 레이어와 디퓨즈 레이어 두 개의 이제 더블 레이어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중층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제 플러스 이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콜로이드 입자는 어쨌든 네거티브 차지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뭐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그 가상의 입자라고 했을 때 네거티브를 차지를 띠고 있죠. 스틸 네거티브 차지를 띱니다. 물론 이제 그 주변의 그 플러스 이온들에 의해서 하전량이 좀 상쇄가 됐지만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콜로이드 입자 사이에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예를 들면 오른쪽에는 이제 플러스 전극, 왼쪽에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네, 맞죠. 플러스 전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소위 그 electrophoresis, 전기 영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전기 영동 현상을 이용을 해서 이 표면에 얼마만큼의 전하가 하전된 하전량을 알 수도 있어요. 이 전기 영동 현상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표면에 콜로이드 입자가 하전을 띠는 거는 콜로이드 입자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콜로이드 입자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잘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콜로이드 입자가 물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차를 띈 거.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얇은 무슨 층? 스턴 레이어, 스턴 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느슨하게 결합된 무슨 레이어? 제가 점선으로 표시할게요. 점선으로 이제 디퓨즈 레이어다. 디퓨즈 레이어가 두 개의 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콜로이드 입자는 네거티브 차지를 띠기 때문에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이제 플러스 차지 쪽으로 이제 이 뭐죠? 콜로이드 입자가 이동을 하게 된다. 이걸 전기 영동 현상이다. 이때 이동할 때 이제 이 전체가 다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콜로이드 입자와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뭐죠? 스턴 레이어층은 이제 단단히 결합이 돼서 이동할 때 그냥 뭐죠? 그냥 뭐 특별하게 이제 변화 없이 이동이 되지만 이렇게 디퓨즈 레이어 쪽은 굉장히 느슨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이동할 때 보면 이게 좀 많이 뜯겨져 나가요. 뜯겨져 나가고 그 스턴 레이어층에 아주 그 뭐죠? 가까이 있는 요 정도, 요 정도? 디퓨즈 레이어 정도만 이제 같이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디퓨즈 레이어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일부 그러니까 스턴 레이어층이 아주 가까운 일부 층만 이제 같이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슬리핑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그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전기 영동에서 끌려갈 때 요 슬리핑 레이어 요 안쪽만 해서 이제 그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그만 이제 오른쪽으로 끌려가고 나머지 이쪽 부분은 이제 어떻게 돼? 뜯겨져 나가서 이제 그냥 뭐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에, 같이 따라갈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여튼 뭐 이거 좀 동영상으로 강의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은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콜로디 입자 자체는 굉장히 안정된 그런 입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잘 분산이 돼 있어요. 가라앉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 콜로이드 입자라는 게 소위 이제 세포 잔류물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걸 이제 불안정화시켜서 침전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뭡니까? 그런 공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가는 거는 이제 언스테이블한 콜로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두 개, 세 개 뭉치게 해서 이제 가라앉히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프로덕트 점이라고 할까요? 이거와 이제 이런 콜로이드 입자 세포 잔류물들을 이제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런 이슈로 우리가 콜로이드 입자를 공부하고 있다. 이걸 항상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수업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서 이제 제가 그 콜로이드 입자가 물에 이제 분산될 때 전기 이중층 구조를 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이제 보기 편하게 2차원 평면상으로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게 콜로이드 입자의 한 단면이라고 예를 들면 이제 콜로이드 입자가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중에 요 부분을 확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은 하나의 이제 평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이제 콜로이드 입자가 이제 사실 이제 플러스 차지를 띈 경우로 가정을 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플러스 차지를 뒀잖아요. 이게 이제 요게 결국 이제 콜로이드 입자 표면이 되겠습니다. 표면은 지금 다 이게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고요. 그래서 particle surface라고 되어 있죠. 음, 그러면 이제 이 표면이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반대 하전을 띠는 이제 마이너스 차지 이온들이 이제 그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제 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스턴 레이어 혹은 스턴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뭐 레이어나 플레인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어요. 스턴 레이어, 스턴 플레인. 자, 그리고 이 스턴 레이어 층 바깥에는 이제 그 느슨하게 마이너스 이온들이죠. 마이너스 이온들이 모여 있는 이제 뭐라고 하죠 이거를? 디퓨즈 레이어. 네네. 아, 여기 스턴 레이어가 여기 있네요. 스턴 레이어, 디퓨즈 레이어. 네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중층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여기까지가 이제 디퓨즈 레이어예요. 점선으로 표시된 여기까지가 이제
디퓨즈 레이어고 여기가 이제 뭐죠? 스턴 레이어다. 그래서 이중층 구조를 이루고 있고 디퓨즈 레이어 이 바깥은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벌크 용액이라고 해서 입자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고요. 이때는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이온들이 이제 거의 동일하게 존재하는 그런 이제 벌크 용액의 영역이다. 그래서 스턴 레이어나 디퓨즈 레이어를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그 뭐죠? 콜로이드 입자의 표면이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마이너스 차지 이온들이 많이 이제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이런 이제 이온의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X축은 이제 거리로 놓고요. Y축을 이제 소위 이제 뭡니까? 이 포텐셜 전위 값으로 이제 플로팅해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콜로이드 입자 표면으로부터 뭐죠? 이렇게 이제 벌크 용액적으로 이제 X 방향이죠. 갈수록 전위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그림 굉장히 중요한데, 요 그림. 자, 보시면은 일단은 그 콜로이드 입자 표면의 전위는 제로. 제로라는 얘기는 이제 콜로이드 입자 표면이에요. 표면에서 전위값은 B0로 나타납니다. B0. 제일 이제 값이 플러스 차지 값이 제일 크죠. 포텐셜 값이 크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스턴 여기 이제 뭐냐면은 요 부분 요거 여기가 이제 아까 여기 스턴 플레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스턴 플레인 쪽 스턴 플레인 요 위치에서의 전위값을 보니까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뚝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전위값이 이제 초기 입자 표면이 가진 전위값보다 많이 이제 감소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뭐죠? 이렇게 파형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선이 있는데 요 선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뭐라고 돼 있어? surface of shear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요 영역을 이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긴 해요. 지금 surface of shear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니? 여기는 슬리핑 레이어, 뭐 플레인, 뭐 이렇게 미끄러지는 면, 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면이 뭐냐면은 아까 이제 이렇게 전기 영동을 걸었을 때 이제 입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할 때 같이 끌려가는 디퓨즈 영역의 그 표면이 되겠어요. 요 슬리핑 레이어까지는 같이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플러스 뭐죠? 전극적으로 끌려가고 나머지 슬리핑 레이어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소위 해서 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뜯겨져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전기 영동을 통해서 우리가 전위값을 측정할 때 실제로 측정되는 값은 바로 이 슬리핑 레이어에서의 값이다. 자,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콜로이드 입자의 그 뭐죠? 그 표면 차지를 사실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이 콜로이드 입자 표면의 어떤 전위값인데 그 표면이라는 거는 이제 뭡니까? 이 스턴 레이어 층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디퓨즈 레이어가 있는데 디퓨즈 레이어 중에 이제 슬리핑 레이어라고 불리는 그 지점에서의 포텐셜 값이에요. 요 지점에서의 포텐셜 값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뭐죠? 그 콜로이드 입자 표면의 전위값보다는 당연히 이 표면이 이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위값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측정한 전위값은 지금 요게 이제 스턴 레이어에서의 뭐죠? 전위값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슬리핑 레이어라고 할까요? 슬리핑 레이어에서 측정한 전위값, 스턴 레이어에서 측정한 전위값이 이게 이렇게 델타로 간다면 슬리핑 레이어에서 측정한 전위값은 이렇게 제타전이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요걸 이제 실제 우리가 이 뭐죠? 그 제타 전이 장치라고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콜로드 입자의 전위를 측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제타 전위 값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죠? 스턴 레이어층 표면에서의 전위 값보다 작겠죠? 뭐 약간 작겠죠? 그리고 또 뭐보다 작을까? 실제 그 콜로이드 입자 표면의 전위 값보다 작겠죠? 그래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는 건 요 값이다. 그러니까 표면의 전위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값 당연히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 제타전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게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인데, 뭐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제타전이라는 게 뭐냐? 이 제타전이라는 게 potential at slipping surface, 뭐 shear surface, 뭐 단어는 이제 되게 뭐 이렇게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용어가 통일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어느 표면에서의 포텐셜, 전이값인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타 전이값이 이제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뭐죠? 콜로이드 입자 표면으로부터 이제 더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쭉 이제 그 전이값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벌크 영역 쪽으로 오면은 거의 이제 지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37%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뭐지 그 디퓨즈 레이어 이 디퓨즈 레이어의 두께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뭐냐면은 전이값이 계속 감소를 하는데 이 전이값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기 전이값의 37%가 되는 요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디퓨즈 레이어 층의 두께라고 하자. 그러니까 그 디퓨즈 레이어, 이게 이제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이게 이제 디퓨즈 레이어라고 봤을 때 이 디퓨즈 레이어 요 지점에서 측정한 전위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위값을 내가 이제 이렇게 합시다. 요 값이 이 뭐죠? 이 콜로이드 입자 표면 전위값이 뭡니까? B0잖아. 그곳의 37%. 요게 해당되는 까지의 지점을 우리가 디퓨즈 레이어로 정의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37%. 네. 이 37%가 이제 또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수식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왜 37%가 나왔는지가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또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강의하기가 사실 조금 되게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은 용어들이 나왔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전기 이중 충구조 기억하시고 스턴 레이어, 디퓨즈 레이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뭐지? 제타전이 이 제타전이는 어디 지점에서 측정한 값이다? 슬리핑 서피스 혹은 뭐 여기 뭡니까? 쉬어 서피스 아니면 여기 뭐 서피스 오브 쉬어 다 같은 그 나타내주는 그런 용어예요. 여기서 측정한 값이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값은 바로 제타 전위 값이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콜로이드 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제타 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타 전이. 우리가 제타 전을 통해서 이제 콜로이드 입자의 어떤 하전량도 알 수 있고 대략적으로 어떤 뭐죠? 그 전기적 하전을 띠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타 전위를 측정하는 제타미터예요. 제타미터인데요. 원리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극이 있고요. 이제 네가티브 일렉트로드가 있습니다. 네가티브 일렉트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지티브 일렉트로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콜로이드 입자인데, 이 콜로이드 입자가 지금 떤 차지를 띠고 있나요? 보면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죠. 마이너스 차지. 그죠? 그리고 이 콜로이드 입자 표면에 이제 스턴 레이어라고 해서 이제 플러스 차지를 띤 이온이 일단 이렇게 층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플러스 이온이 많은 확산층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콜로이드 입자가 이제 용액에 이렇게 분산이 되면 보통 이제 이런 이중층 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그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 콜로이드 입자는 아, 어디로 가나? 오른쪽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겠죠. 왜냐면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하는 어떤 속도, 모빌러티라고 하는데, 이동한 속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콜로이드 입자가 얼마만큼 하전되어 있는지, 마이너스 차지가 얼마만큼 하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네거티브 차지가 크면 클수록 빨리 끌려올 거니까. 똑같은 전기장을 걸어줬을 때 플러스 전극으로 빨리 끌려올 거 아닙니까? 천천히 이동한다? 그러면 이제 표면에 하전된 전하량이 작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뭐죠? 제타 밑에서 측정하는 거는 제타 전이에요. 제타 전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죠? 그 확산층이긴 하지만 이제 스턴레이어층에 매우 가깝게 접해 있는 그 뭐라고 하나 이게 끌려갈 때 뜯겨져 나가지 않고 같은 층으로 끌려 나갈 수 있는 그 플레인 서피스죠. 뭐 여기 또 슬라이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용어가 뭐 그냥 다양하네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슬리핑 서피스, 쉬어 서피스 뭐 다 같은 얘기예요. 쉬어 서피스, 쉬어 혹은 슬리핑, 뭐 슬라이딩 뭐 다 영어 용어 자체가 비슷해요. 그래서 요 표면에서의 전위값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타 전위값이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결국 이제 예, 컴퓨터로 요즘은 다 이제 옛날 이건 좀 구형 모형인데 요즘은 다 이제 컴퓨터로 다 이제 계산이 돼요. 계산이 되는데 어떤 공식에서 계산이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제타 전위는 쉬어 서피스 여기다 정리가 됐네요. 슬리핑 서피스 혹은 슬라이딩 서피스 혹은 슬리핑 서피스 단면에서의 전위값을 나타내며 이 값은 전하를 띤 입자의 이제 모빌러티를 결정한다. 그래서 이 U2라는 게 이제 모빌러티예요. 그래서 electrofollectic mobility고 요게 이제 엡실론 dielectric constant 곱하기 이제 요 제타 요게 이제 제타전이에요. 제타전이. 그 다음에 요게 뭐냐? 뮤가 이제 용액의 점도예요. 점도.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하면 결국 이제 그 전기 영동장 뭐죠? 제타 전위에서는 요 값을 측정하는 겁니다. 요거 측정하게 되면 이 측정된 값으로부터 결국 우리가 뭘 얻어내는 거죠? 바로 제타 전위 값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럼 제타 전위 값은 어떻게 계산하니? 엡실론 분의 UE 요 값을 측정하고요. 우리가 지금 용액의 뭐죠? 다이엘렉틱 컨스턴트 알고 있죠? 그다음에 점도도 알죠? 이건 측정한 값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입자의 제타 전위값이 결국은 결정이 된다. 그렇죠? 수식적으로는 좀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값들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계산해 주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이 제타 전위의 단위는 미리볼트예요. 미리볼트. 네. 그래서 여기 예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모빌리티 값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점도가 1.0 CP다. 그러면 이제 그람 센티미터 세크로 우리가 이제 환산하면 0.01이죠. 그래서 1.1 곱하기 10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다이일렉트릭 컨스턴트인데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엡실론 제로에다가 78.3을 곱해야 돼요. 곱하면 이렇게 단위는 이렇게 나오고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타 전위값 이걸 이제 측정했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라고 했어?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고 했고 점도는 알고 있는 값, 뭐 물에 보통 이제 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유전율 상수입니다. 이걸 이제 나눠주게 되면 결국은 이제 플러스 4.32mV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콜로이드 입자의 제타 전위값이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값이 플러스 4.32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 결국 이제 제타 전위는 콜로이드의 안정성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갖죠. 결국 이 제타 전위라는 거는 콜로이드의 그 표면 전위랑 뭐야 관계가 있으니까, 그죠? 표면 전위값이 크면 제타 전위값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콜로이드 안정성과 관계가 있는데 제타 전위값이 증가를 하면은 콜로이드 안정성은 증가하고 제타 전위값이 감소하면 콜로이드 안정성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커야 콜로이드가 안정하냐? 근데 이 제타전이라는 건 콜로이드 입자라는 건 뭡니까? 이게 플러스를 뜰 수도 있고, 그렇죠? 마이너스 뜰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플러스냐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하전량이 얼마만큼 이제 그 일렉트릭 차지가 하전돼 있느냐 그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을 보통 해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콜로이드 입자의 제타 전위 값이 예를 들어서 뭐 60 정도 플러스 60 mV 혹은 뭐 마이너스 60 mV 뭐 물론 절대값이면 다 60이죠. 60이 나오죠. 이 정도 크기가 되면 매우 안정하다. excellent stability. 근데 이제 그 절대값이 뭐 40에서 한 60 정도 나온다. 그럼 이것도 굉장히 이제 스테빌리티가 좋은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노 입자 만들어서 뭐 실험을 만약 하게 된다 그러면 대략 뭐 뭡니까? 요 정도 범위예요. 그러니까 30에서 40 정도. 이 정도가 나오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그 안정되게 실험을 할 수 있고요. 만약 이게 이제 제타 전위 값이 지금처럼 4.32가 나온다면 이건 좀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뭐 쉽게 침전한다든지 뭉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뭐 걸 볼 수가 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예시된 제타 전위 값들은 다 이제 마이너스 차지를 기준으로 지금 다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차지도 똑같아요. 플러스 차지도 뭐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30, 플러스 31에서 40,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절대값이 커지면 콜로이드 입자의 안정성은 커진다. 근데 이제 여기 마이너스 차지로 표시한 것은 이제 대부분의 콜로이드 입자들이 대부분의 콜로이드 입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시로 제타 전위 값들을 이제 마이너스 차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1차 동영상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